저 화요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민사소송법 집중 강의 보는데 차례 좀 같이 보실까요? 차례. 네. 들어오세요. 네. 비가 와가지고. 자, 차례 뒤쪽을 좀 보시면 그 핵심 정의 목차가 있습니다. 핵심 정의 목차. 한 10페이지쯤 X라고 되어 있는 차례. 핵심 정의 보시면 90개 정도가 지금 있는데 저희가 지금 7회 잡혔거든요. 7회 잡혀가지고 하루에 거의 한 12개 정도씩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오늘 이제 핵심 정의 01부터 대략 12, 13 여기까지거든요. 지금 A급 쟁점들이 질비하는데 작년에 이송이 제가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단문으로 좀 나왔고요. 그럼 이제 올해는 또 당사자 라인. 근데 당사자가 올해 나와가지고 이제 당사자는 한 번 정도 쉴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13번에 사자 상대 소송이 또 A급 쟁점으로 걸려 있으니까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죠. 그래서 01번부터 한 대략 12번, 13번까지 본다고 할 때 관할 중요하고 그리고 이송 중요하고 사자 상대 소송 이렇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미시쟁점으로 이제 바로 들어가야 되니까 우리가 교재를 바로 신식부터 볼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 단계부터 같이 한번 봐요. 자, 원고가 소장을 제출을 합니다. 248조부터 조문이 시작되고요. 그러면 재판장님께서 소장 심사를 해요. 자, 여기는 254조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 구간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법원의 소송요건 심사를 이제 같이 보려고 해요. 그렇다면 법원 입장에서는 소송이 적법해져야 되니까 소송요건 심사를 하겠다. 그럼 이 소송요건 심사와 관련돼서는 법원 입장에서는 지금 관할 이쪽을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당사자 여길 보려고 하고 지금 청구와 관련돼서는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청구와 관련돼서는 소송물 라인과 이게 지금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던 민법 이야기입니다. 채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자, 그리고 이제 권리보호이익, 정확하게 이제 소외이익으로 크게 쓸게요. 소외이익이 필요한데 요 소외이익과 관련돼서 공통되는 소외이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한 소외이익이 있는데 지금 신의칙을 보려면 우리 여기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칙 쟁점을 공부할 때 부분 쟁점으로 어떤 것과 관련성이 있는지 확실하게 시험에 나올 것만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공통되는 소외이익 을 5가지 요소로 잡았을 때 첫 번째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률 관계가 있을 것, 그리고 소금지 사유가 없을 것, 중복소송이랑 제소금지가 바로 이 부분이 포커스일 것 같아요. 작년에 기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소 장애 사유가 없을 것, 만약 다른 권리 구제 절차가 있다 그러면 그쪽으로 가시는 거고, 그리고 원고 승소 판결 받지 않았을 것, 이 구간입니다. 그래서 기판역이고 지금 들어오려고 하는 게 여기에요. 신의칙 위반이 아닐 것. 자, 근데 신의칙 부분과 관련돼서는 자, 바로 교재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이제 신의칙 부분으로 쟁점을 한번 잡아 볼게요. 페이지는 자 3페이지쯤 있죠. 제3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이고 넘겨보시면 4페이지의 박스 3번에 자 신의성실의 원칙이 있습니다. 지금 요 신의칙과 관련돼서 우리가 민법에서 얘는 보충인데 라고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보충인데 공부를 했는데 민사소송법에서는 얘가 지금 2가지 위치에 있다라는 겁니다. 보세요. 지금 권리보호이익으로 들어와 버렸단 말이에요. 네. 들어오시면 됩니다. 권리보호이익으로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면 얘는 권리보호이익의 한 내용도 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신식 자체가 지금 직권 판단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당사자의 주장이 없다 하더라도 직권 판단이 가능하다. 자, 근데 지금 봐라. 공통되는 소외이익에서 신의칙 위반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민법과 달리 얘는 그냥 선택적 적용으로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권리 보호이익의 측면 하나, 직권 판단 측면 하나. 지금 우리 포커스를 이쪽에 좀 맞춰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어떻다? 신의칙을 곧바로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소각합 판결이 가능합니다. 근데 대부분 신의칙 위반 소각하는 우리가 판례를 잘 볼 수가 없고요. 그래서 권리 보호이익이 없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지금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는 법원의 소송요건 심사에서 관할, 당사자, 청구, 그리고 청구 부분에서 소송물이요. 이게 민법에서 공부를 했던 거고요. 그렇다면 재판 청구 필요성이 있어야 되는데 공통되는 소유이익과 관련돼서 청구할 구체적인 법률관계, 민사법률관계가 있을 것, 금지 사유 없을 것, 장애 사유 없을 것, 승소 판결 받지 않았을 것, 신의칙 위반이 아닐 것. 그러면 이제 민사소송으로 들어와서는 선택적 적용을 봐야 됩니다. 다른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신의칙을 우선 적용시킬 수 있다. 그런 의미예요. 자, 박스 3번에 적용 범위에서 2번입니다. 객관적 범위 보이시죠? 별표 2개를 하시고, 자, 신의칙의 보충적 적용 여부예요. 제가 별표 2개 해드린 건 반드시 집에 가셔서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교재 4페이지. 저 민법 첫날 했을 때도 비왔죠. 민소법 첫날도 비오고. 비를 부르는 우리 민법 민소법. 자, 판례 읽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를 보시면 다른 제도와의 관계가 문제된다. 이에 대한 판례는 특정한 권리나 법률 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어도 자, 제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 바로 요 부제소 합의입니다. 형광펜을 빡 그어버리시고요. 이미 기출이 됐단 말이죠. 부제소 합의. 부재소 합의와 관련돼서 이에 위배되어 제기된 소는 보세요. 권리보호 이익이 없고 이쪽 측면으로 돌아가 버렸죠. 권리보호의 이익 형광펜을 빡 그어버리시고, 근데 이거 아니라 하더라도 끊고 로마자 2번.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식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해야 한다는 자, 신의성실의 원칙 형광펜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밑에 보세요. 법원은 자, 직권 형광펜이죠. 그러니까 직권으로 그냥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직권. 밑에다가 이렇게 써주셔도 돼요. 이건 당사자 주장이 필요 없잖아요. 당사자 주장이 불효다. 당사자 주장이 불효다. 근데 지금 권리보호로 가려면 예를 들면 자, 부재소합의 있잖아요. 미리 알아두시는 겁니다. 부재소합의는 이거 소송에서 항변하셔야 돼요. 당사자가 소송 외에서 밖에서 했단 말이에요. 제가 우리 수험생분들이랑 커피를 두런두런 마시면서 분쟁이 발생했는데, 야, 우리 임대차에서 지금 분쟁이 발생했는데 소송 제기하지 말자라고 부재소 합의 계약서를 딱 쓴단 말이에요. 그건 사법계약이에요. 미리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부재소 합의 형광펜을 그었던 이유입니다. 요거는 사법계약이구나. 사법계약이니까 소송에서 항변을 하셔야 돼요. 주장을 하셔야 그때 법원이 법원이 그때 고려 요소로 들어옵니다. 소송 요건으로서.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부재소 합의라는 게 시험에 나왔다 그러면 두 가지 측면으로 우린 접근하는 거예요. 첫 번째,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근데 이거는 항변을 해보자. 바로 사법계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로마자 2번, 당사자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그냥 소부적법 각하를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에 위반됐기 때문에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됐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정리를 해주십니다. 출제 가능성이 높은 건 바로 이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되겠죠. 자, 얘가요. 요렇게 부재소합의 위반 제소를 합니다. 그쵸. 부재소합의 위반 제소를 하고 을이 이렇게 소송해서 너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요 합의서를 제출하는 거죠. 주장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간단합니다. 우리 법원 판단은 이런 질문으로 귀결되는 거죠. 배점 15점. 시험 문제가 이렇게 귀결되는 거예요. 자, 왼쪽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지금 어떤 게 걸리냐면 부재소 합의와 관련된 내용이 하나 걸리고요. 그렇죠? 부재소 합의. 그럼 얘를 이제 법원 판단할 때
두 가지로 접근하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권리보호이익 측면, 그리고 신의측 측면. 그럼 이제 신의측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를 자 오른쪽 보세요. 로마자 3번입니다. 이름만 보세요. 1번에 소송상태 부당 형성. 소송상태를 부당하게 형성시키면 안 된다. 그걸 양갈로 나번 우리 관할에서 볼 겁니다. 그래서 양갈로 나번의 별표 2개를 지금 미리 걸어주시고요. 판례.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부분쟁점으로 등장할 거니까 10점 정도라고 생각하시고 뒤에서 다시 한번 보시고 자 여기 계시죠? 2번 모순 금지 여기 계십니다. 자 양갈로 나번으로 가볼까요?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정확하죠? 부재소 특약에 반하는 소외제기 형광펜입니다. 여기 있죠? 부재소 특약에 반하는 소외제기. 아하 모순 금지 금반언이구나. 이런 구성을 지금 계속 잘 봐두셔야 돼요. 제가 너무 급한 나머지 말씀을 못 드렸네요. 지금 우리가 민사소송법을 공부할 때요. 민사소송법을 공부할 때 이런 구성 체계를 계속 봐두셔야 돼요. 어떤 의미냐면 민사소송법의 내용이 지금 차례대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결국은 이제 단문을 쓸 거고 사례를 쓸 건데 단문은 제 거 그대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제가 핵심 정리를 잡아뒀기 때문에. 근데 사례 구성은 항상 어떤 시스템들을 좀 찾아가셔야 찾아 미리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수험생분들이 보고 있는 기출사례 민사소송법 있잖아요. 복습하실 때 그러니까 진도별 지금 학습을 하는데 7회요. 7회. 그쵸. 힘드시죠? 형소법은 몇 회 만에 끝냈나요? 형소법은 100점짜리인데 그것도 7회 했나요? 형소법도? 네. 형소법 7회는 조금 힘드셨을 것 같아. 양이 엄청 많았을 것 같은데. 근데 민소법은 7회면 해볼만 합니다. 해볼만 한데 저는 괜찮은데 우리 수험생분들이 지금 힘들죠. 수험생분들이. 그래도 전략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민법은 그냥 두런두런 할 수 있는데 민사소송법은 확실히 전략 과목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단문은 그대로 교재에 있는 거 대립을 해버리고 사례는 구성만 잘 챙겨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서 제가 별표 2개씩 해드린 부분은 조문이랑 함께 암기를 꼭 해두시고요. 그러니까 선암기예요. 선암기. 내일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오늘 복습하시고요. 내일 잊어버리셔도 돼요. 그래도 한번 암기를 해보시는데 암기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죠. 연습장에 직접 써보겠다. 만약에 써보실 거면 1번 답안지에 써보세요. 우리 미리 연습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답안을 작성해보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이 없어요. 제가 지금 법무사고 다른 데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진짜 안 써요. 제발 답안지에 좀 써보시라. 안 씁니다. 그냥 연습장에 써보면 안 될까요? 질문에 질문으로 답하잖아요. 그쵸? 올바른 수험생의 자세가 아닌 거죠. 올바른 강사의 자세가 아니란 말이죠. 우리 수험생이 질문했는데 제가 역으로 질문해봐요. 짜증 엄청 나실 거야. 너 그거 왜 몰라? 라고 해버리면. 그쵸? 그러니까 답안지에 써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학원에서 아마 나눠줬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써보는 게 조금 부담스럽다 그러면 많이 읊어보는 겁니다. 그쵸? 말하기죠. 말한다 정도라고 할 때는 한 5번 정도입니다. 그냥 쭉 읽으시는 거예요. 근데 독서실에서 공부하실 수 있으니까 큰 소리로 얘기 못 하겠죠. 만약 집에서 공부를 한다 그러면 좀 말을 해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자 그리고 사례집입니다. 사례집은 진도에 맞춰서 1독 정도 쭉 읽어보시면서 여기서 구성을 한번 다시 검토해 주셔야 돼요. 검토. 그리고 이거 다음 순환은 진짜 바로 곧바로 핵심 쟁점 끼고 답안을 쓰는 거기 때문에 그때 엄청난 충격이 오실 수 있어요. 100점 모의고사, 50점 모의고사를 막 본다고 했을 때. 그래서 지금 핵심 집중 정리해서 잘 체크를 해두십니다. 자, 다시 5페이지로 와보실게요. 자, 2번의 양갈로 나번이다. 자, 나번 보세요.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자, 부재소 특약에 반하는 소외제기의 형광펜을 빡 그어두시고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고 부재소 특약이 기출 잘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장 들어가셔서 설문을 봤는데 갑과 을이 어떤 분쟁이 있었고 소를 제기하지 않아야하기로 합의했는데 이에 위반하여 누군가가 소를 제기했죠. 자, 로마자 2번도 읽어봅니다. 원심에서 피고의 추한 항소를 받아들여 심리결과 본안 판단에서 피고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기각하자 끊고 선행행위죠. 근데 뒤에
주한 항소를 신청했던 피고 자신이 이제 상고 이유에서 그 부적법을 스스로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3번 소송상 권능의 실효죠. 자, 별표 2개입니다. 별표 2개. 자, 소송상 권능의 실효와 관련돼서는 자, 또 쟁점을 찾아가셔야 되죠. 이게 어디에 써먹느냐? 자, 이 부분과 관련성이 있습니다. 뒤에서 다시 공부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소송상 권능의 실효에는 편집, 판결 이렇게 부분 쟁점을 하나 써두시고 단문 출제 가능성이 높은 것, 사례보다는 편집 판결의 소송법상 구제 방안. 그러면 편집 판결의 유형을 봐야 되잖아요. 그 유형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요 구간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허위 주소로 송달한 사안이에요. 제가 우리 수험생분들을 피고로 잡고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면 우리 수험생분들 적법 주소로 제가 소장을 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소송에서 이기려고 즉 소송에 출석 못하게 만들려고 허위 주소로 보냅니다. 허위 주소 보내니까 이걸 못 받으셨죠? 허위 주소 송달 못 받으셨으니까 저는 당연히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을 거예요. 자, 그럴 경우입니다. 자, 판례 보시면 5페이지 로마자 2번 쓸 수 있어야 되는 문장이죠. 우리가 2차 민법에서도 봤습니다. 실효의 원칙이라 하면 여기부터 읽어볼게요. 실효의 원칙이라 함은 권리자가 장기간에 걸쳐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함에 따라 그 의무자인 상대방이 더 이상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되어 상대방이 그에 따라 일정 행동을 한 경우에 새삼스럽게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자 끊고 요구한자 자 형광펜 들어갑니다. 5페이지 마지막 번째 줄 항소권과 같은 소송법상 권리에 대하여도 이러한 원칙은 적용 형광펜입니다. 그리고 제가 뒤에 써놨잖아요. 어떤 거다? 기간 정함이 없는 항소권입니다. 항소를 제기하는데 기간 제한이 없어요. 왜냐? 가로 열고 닫은 부분 이게 사실관계입니다.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 형광펜이에요. 아, 요런 사안들이 나오는구나. 그죠? 이런 사안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편집 판결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편집 판결로 나왔으니까 구제 수단이 나와야 되잖아요. 구제 수단이 나와야 되니까 얘는 항소래요. 근데 항소를 제기하는데 기간 제한이 없답니다. 좋은 거죠? 그렇다고 해서 진짜 100년 뒤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1000만 뒤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그건 좀 너무 무리했잖아요. 그쵸? 아무리 기간 제한 없는 항소라 하더라도 여기에 제동을 걸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죠? 제동을 걸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했을 때 항소권이라고 하는 우리 민사 재판 청구권이에요. 헌법 27조를 보시면 재판 청구권 중에 하나란 말이죠. 그쵸. 이런 재판 청구권을 헌법에서도 이걸 안 돼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헌법에서도 막고 있지 않는 항소권이라고 하는 재판 청구권을 과연 헌법 하위 규범인 법률, 그것도 민사소송법 1조가 과연 막을 수 있겠는가? 심히 고민스럽겠죠? 대법원 입장에서는. 근데 일단은 적용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적용은 시키되 진짜 엄격하게 판단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엄격 판단 요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얘 때문에 그래요. 재판 청구권을 거의 상실시켜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검토를 한번 보십니다. 가번에 소권 자체를 실효시키는지와 관련하여 이를 일률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즉 권리보장 측면과 소권남용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자 원칙적으로 요 부분입니다. 재판 청구권이라는 기본권 침해가 우려되죠. 헌법 제27조. 그러므로 뒤에 소권 자체를 실효시키는 것은 제한적으로 인정해 형광펜을 빡 그어버리시는 거예요. 최대한 자제해서 해석하시는 겁니다. 항소권 실효는 조금 그렇다. 그래서 위에 다시 사실관계 가볼까요? 가로 열고 닫은 부분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자백간주 형식으로 승소 판결을 받은 후 4년 후에 피고가 항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결론은 항소권 실효 안 시켰습니다.
그쵸? 쉽지 않아요. 항소권 실효 안 된 사안 이렇게 또 써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소권의 남용금지에서 관련해서 양갈로 남원에서는 우리 로마자 3번 보겠습니다. 별표 2개.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제가 다 넣어드렸잖아요. 의사 측이 진료 기록을 변제한 행위의 형편을 빡 긋습니다. 얘가 지금 증거를 제출해야 되는데 진료 기록부를 제출해야 되는데 변조 제출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게 권리 남용이라는 거죠. 이유는 뭐냐? 두 줄 밑에 내려와 보시면 시행 측이 어긋난 자 입증 방해 행위 형광펜입니다. 뒤에서 다시 한번 보실 거예요. 입증 방해 행위로서 법원으로서는 이를 하나의 자료로 하여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의사 측에 불리한 평가를 할 수 있다. 쟁점이 뭐예요? 자유로운 심증입니다. 밑에다가 요렇게 또 써두시면 되겠죠. 아, 얘는 뭐다? 자유심증주의구나. 202조입니다. 올해 기출이 됐죠. 자유심증주의 202조의 이유와 함께 올해 기출이 되셨다. 그러니까 얘는 잘 돼요. 자유심증주의는 우리 수험생분들이 법원 사무관이 되시는 거기 때문에 법원 역할 측면이 강조가 많이 됩니다. 이 상황에서 너가 법관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법원은 어떤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 지금 의사가 진료기록부를 제출했는데 변조해버렸어. 위조해버렸어. 그렇다면 의사가 뭔가 캥기는 게 있지 않았을까? 그럼 너가 법원이라면 너가 법관이라 그러면 어떻게 판단할 것 같아? 의사 측에 불리하게 평가해야지. 근데 막줄 보세요. 할 수 있다지 하여야 한다가 아니잖아요. 이게 바로 자유로운 심증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유로운 심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불리한 평가를 한다. 일률적으로 유리한 평가를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 그럼 로마자 4번 보세요. 직권조사 사항이죠. 제목만 보고 들어가십니다. 2번에 양갈로 1번 소외 부적법 각하죠. 그리고 양갈로 2번 불법행위가 들어가죠. 이게 이제 1차가 없어졌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민법 2차에서 봤기 때문에 양갈로 2번 한번 쭉 그냥 읽어보세요. 1차라면 이거 이제 별표 들어가는데 들어갈 의미가 없다. 천천히 읽어보세요. 제 민법 교재에도 써져 있었던 내용입니다. 시행식 부분에. 시행식 위반됐다. 이거는 실체법상 구제 방안인 거죠. 실체법상 구제 방안. 그리고 자, 양갈로 3번 보세요. 간과 판결의 효력에 자, 두 번째 줄 다만 요것만 봅니다. 편집 판결의 문제, 편집 판결의 형광펜을 빡 거버리시고요. 이거 뒤에서 보는구나. 그때 다시 한번 시행식을 재검토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3번 청구이해소. 이게 집행법상 구제 방안입니다. 집행법 내용이니까 우리 청구이해소를 공부한다 생각하고 한번 읽어볼게요. 4번 재판기관과 집행기관은 완전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린 지금 재판 쪽 보고 있는 겁니다. 집행기관은 오직 집행권한에 나타난 표시만에 의존하여 집행을 실시하게 되는데, 자 이제 청구이해소 개념 나와요. 집행권한에 표시된 청구권이 이미 실체법상 소멸했다. 자, 끊어보세요. 이러면 모순이잖아요. 지금 집행권한에는 판결문 말하는 거예요. 청구권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지금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집행을 하려고 하는 현 시점에서 이건 과거가 돼버리잖아요. 재판을 받았을 땐 분명히 청구권이 있었는데 현재 집행 들어가는 시점에는 청구권이 소멸된 거예요. 그러면 현재 실제 상황과 문헌, 그쵸? 문서에 있는 내용이 서로 배치되잖아요. 근데 이거 가지고 집행 들어오니까 이거 가지고 막아야 되잖아요. 이거 가지고 집행 들어오면 이거 가지고 막아야 되죠. 그때 들어가는 게 바로 어떤다? 청구이해소라고 한다. 다음 줄 보시면 집행력 배제하는 수단으로서 청구이해소다. 요 정도는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얘는 기판력 때문에 필요해요. 옆에다가 이렇게 부분 쟁점 또 계속 관련 쟁점을 잘 써두셔야 돼요. 기판력, 시적 범위 여기서 봅니다.
이게 A급이죠. 얘 때문에 보는 거예요. 기판력의 시적 범위. 그래서 민지법 44조 정도는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민지법 44조. 답안지에 옮겨 적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청구의 소라고 쓰지 마시고 이 개념 쓰고 청구의 소고 민지법 44조 다. 그러면 이제 뒤에 판례는 실칙에 위반하여 확정된 판결에 의한 강제 집행하는 경우 변론 종결 후에 이 사유로 봐서 그쵸 판결 끝나고 나타난 거잖아요. 청구이해소를 제기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양갈로 답원 이처럼 확정 판결 내용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어 판결에 의한 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또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민법에서도 봤던 문장 예전 1차 객관식 기출이죠. 자 여기까지 딱 끊고 다시 한번 이제 복습하실 때 개념 잡고 별표 2개 잡고 조문 잡고 이렇게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8페이지 제4절 각자 1독 정도 하는 걸로 추천드리고요. 자 그러면 넘겨보시면 이제 소송 주체인데 자 칠판 다시 한번 보실게요. 흐름은 계속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쪽으로 들어왔다고 보시면 돼요. 이쪽으로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관할을 봐야 되는데요. 관할 보기 전에 거시쟁점 하나가 더 있어요. 지금 요 구간입니다. 결국은 법원이라는 곳이 재판권이란 걸 하잖아요. 헌법에서 재판권이라고 하는 건 민사재판권, 형사재판권, 행정재판권, 헌법재판권 광의의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 지금 법원 행시로 들어와서는 헌법이 탈락되니까 중현이와 함께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재판 그리고 오재현 쌤이랑 이지민 쌤한테 형법, 형사소송법 그리고 이주송 쌤한테 행정재판 이걸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재판권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우리는 얘입니다. 맞죠? 당연히 이 친구예요. 이 친구인데 꼭 국내 재판이 아니라 진짜 예를 들면 외국적 요소가 있어요. 우리 수험생분들이 해외에 놀러온 친구가 있는 거지. 해외에서 일본에서 놀러온 친구가 있는 거지. 그리고 나서 보세요. 분쟁이 발생해요. 그러면 일본 친구는 일본 가서 소송 받고 싶어 할 거고 한국에 있는 나는 한국에서 소송을 받고 싶어 할 거란 말이죠. 그렇게 첨예하게 대립을 해요. 그렇다면 그걸 분명히 또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는 이게 법률 규정으로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국제재판 관할이라고 하는 외국적 요소가 있을 때에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정해야 되는 거죠. 야 너 일본 가서 올래? 한국에서 할래? 일단 당사자들이 얘가 단문입니다. 단문. 단문. 얘는 단문으로 출제가 한번 됐었어요. 단문으로. 자, 국제재판 관할권과 관련해서 자, 첫 번째. 얘네들이 합의하면 상관없어요. 국제사법에서도 규정이 있습니다. 이미 법률 하나 알려드릴게요. 국제사법에서도 합의 규정이 있습니다. 당사자들끼리 합의하면 상관없어요. 즉, 대한민국 그리고 일본 중에 어디로 갈지 합의하면 상관없다. 없다. 자, 근데 뭐가 문제냐면 이거예요. 우리나라 거를 완전 배제하는 거지. 뭔가 좀 불합리해 보인단 말이에요. 합의를 했는데 야 대한민국 재판권은 배제한다잉. 그러면 무조건 저는 일본을 가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쵸? 반대로 일본 친구한테는 야 일본에서 배제한다. 너 대한민국으로 와라. 그러니까 이게 충분히 문제가 되고 출제 가능성이 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거거든요. 우리 민사소송법도 규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합의 관할을. 민사소송법도. 지금 좋은 미리 한번 보세요. 29조 한번 미리 봐보세요.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국제법에서도 합의 규정이 있고 우리 민사소송법에도 합의 규정이 있어요. 이걸 두고 전속적 관할 합의라고 하거든요. 보죠. 우리나라 재판권 배제하고 전속적
합의 관할이라고 해요. 외국에서 하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원을 완전 배척하는 거지. 이거는 국가 주권 싸움인 거예요. 어우, 열받는데 과연 이게 되겠는가? 거기부터 한번 차근차근 시작해 볼게요. 자, 1번. 자, 13페이지 있습니다. 단문으로 한번 나왔어요. 진짜 그때 엄청났습니다. 불이 타. 자, 읽어볼게요. 1번. 재판권이 만일 어느 사건에서 무제한하게 미친다면 외국 재판권을 무시하는 결과가 될 뿐더러 자, 끊고. 그쵸. 그러니까 특히 피고가 외국에 있을 때 우리나라에 와서 응소해야 하는 불편을 주게 되고 경우에 따라 국내 법원으로서도 무익하게 재판권을 행사하게 된다. 왜냐하면 이겨도 집행이 힘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실효성에서 다운되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 법원과 외국 법원 여기 한계 설정 필요가 있는데 요걸 두고 뭐라고 한다? 섭외적 민사사건. 용어도 기억해 두세요. 섭외적. 저는 외국적 요소라는 단어를 써드렸는데 교수님들은 섭외적. 그쵸. 밖에서 포섭되는 민사사건의 국내법원 관할권을 뭐라고 한다? 국제재판 관할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떻게 결정할 거냐? 합의하면 상관없어요. 국제사법에도 규정이 있습니다. 조문 두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민소법 중심으로 일단 공부를 할 건데 국제사법은 8조에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법원행시 전용 법전에서 국제사법까지는 있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알려드립니다. 민소법은 29조에 있어요. 민소법은 29조에 있습니다. 국제사법은 8조, 민소법은 29조. 자, 그래서 문제제기 들어가 볼게요. 자, 국제재판관할 합의와 관련하여 자, 외국 법원만을 배타적으로 관할법원 형광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배제돼 버리잖아요. 밑에 가로 열고 닫은 부분 요거는 문제 안 돼요. 국내 법원 외에 외국 법원을 부과하는 부가적 합의는 당연히 유효합니다. 이건 크게 문제 안 된다 이거지. 근데 외국 법원만을 관할 법원으로 잡고 우리나라 배척해 버린 거지. 자, 요게 될란가?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양으로 4번. 되긴 돼요. 안 될 리는 없습니다. 자, 양으로 4번. 자, 별표 2개를 하시고 별표 2개를 하시고 자, 읽어볼게요. 국내 재판권에 전속하지 않는 사건일 건 국내에서 처리하긴 조금 그런 사건이구나. 그리고 합의한 외국 법원이 당해 사건 재판권을 가지고 있고 외국 법원이 처리하는 게 좋겠구나. 그리고 로마자 3번 당해 사건이 그 외국 법원에 대한 자, 합리적 관련성 형광펜입니다. 이걸 계속 요구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합리적 관련성이 어떤 개념인 요소인지만 나중에 살펴보면 되고 로마자 4번 전속적 관할 합의가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하지 않아야 된다. 민법의 어떤 백사조 느낌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다만 국제재판 관할권은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병존할 수 있으며 다른 나라 법원이 대한민국 법원보다 더 편리하다는 것만으로는 편리성 문제가 아닌 거예요. 편리하다는 것만으로는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 관할권을 쉽게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편리성은 하나의 참고 자료에 불과하지 그것만으로 대한민국 법원 재판권이 완전 배척되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전속적 관할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요. 그쵸? 이걸 했다 하더라도 이게 가능한 거죠. 우리나라 대한민국 재판권이 완전 배척된 건 아니니까 대한민국에서 가능하다 이 얘기입니다. 결론은 요 여지가 열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전속적 합의 관할이 인정됐다 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 재판권까지 완전 배제? 요거는 쉽사리 상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어떻다? 대한민국에서 재판 들어가겠다.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양갈로 이번에 자, 변론 관할이 똑같아요. 변론 관할. 자, 2번. 이름이 너무 또 이상해요. 자, 변론 관할이라고 하는 것도 자, 조문 체크해 드릴게요. 자, 민사소송법은 30조에 있습니다. 국제사법은 9조에 있어요. 9조에.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의미예요? 그쵸? 민사소송법 이런 걸 떠날 수가 없다 이거지. 떠날 수 없다 이겁니다. 예를 들면 외국인이 국내 재판권에 따르겠대요.
이걸 내비쳤어요. 합의는 안 했어요. 요렇게 옵니다. 합의는 안 했는데 외국인이 국내 재판권에 그냥 따를 의사를 표명합니다. 대한민국 법원에 소가 제기됐는데 외국인 입장에서 나 오랜만에 놀러 온 김에 그럼 여기서 재판받고 가야지. 괜찮아요. 이 얘기를 얘기한 겁니다. 똑같아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 법원이죠. 요걸 표명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대한민국에 관할 건이 생기는 거고 외국에 관할 건이 생기는 거죠. 다툼이 없잖아요. 다툼이 없죠. 이거 제가 민사소송법 설명할 때 오늘 다리가 너무 아프니까 201호로 갑시다. 근데 우리 수험생분들이 201호로 들어와요. 그럼 201호에 강의실이 열리는 거지. 자, 그런 내용들이 바로 양갈로 2번입니다. 자, 쟁점 보세요. 우리나라 법원 재판에 따를 의사 있을 때 형광펜. 그러면 생기는 거지 뭐.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에 따를 의사가 있을 때 이걸 변론관할이라고 합니다. 생깁니다. 국제사법 구조 알려드렸고 그래서 판례 보시면 읽어볼게요. 로마자 1번. 일본국에 주소를 둔 갑이 일본국에 주소를 둔 을을 상대로 3건의 대여금 채무에 대한 변제를 구하는 소를 어디다 제기합니까?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했어요. 신기하죠? 이상하네. 둘 다 일본인인데. 뒤에 대한민국 법원의 변론관할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변론관할이 어떤 개념인지를 예를 봐야 되는 거예요. 민소법 30조를 펼쳐서 한번 읽어봐야 되는 겁니다. 다툼이 없다. 이의제기하지 않았다. 다툼이 없다. 이의제기하지 않았다.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로마자 2번도 가볍게 읽어봅니다. 외국 법인이 우리나라 법원 민사소송법 보정명령이나 임의경매를 신청한 이상, 외국 법원인데 우리나라 법원에 이런 재판 관련돼서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럼 뒤에 우리나라 재판권에 복종할 의사로 한 것이라고 여겨야 할 것이기에 위와 같은 신청 채권에 관계된 소송에 관하여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 예전엔 진짜 표현 되게 무섭죠? 복종할 의사. 근데 저는 이게 너무 무서워서 양갈로 가번에 따를 의사로 바꿨어요. 최근엔 따를 의사 이런 표현. 가끔가다 이제 복종도 쓰긴 하는데 복종이란 말이 너무 무서워서. 자, 그리고 이제 양갈로 3번의 별표 2개입니다. 제목 보세요. 뭐도 없고 뭐도 없다. 합의 관할도 없고 변론 관할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은 결국 이거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법률이죠. 근데 이 법률은 두 가지가 지금 있잖아요. 국제사법 하나, 그리고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둘. 그쵸? 그러니까 이런 걸 고려해서 어디서 재판을 받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 여기서 이제 그런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합리적 관련성, 실질적 관련성, 요런 단어가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따져본 거예요. 법원이 이런 걸 따져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재판받는 게 좀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라고 한다 그러면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자, 이 로직 체계만 또 기억해 두시는 거죠. 합의, 그리고 변론, 그 다음에 법률 없으면 국제사법 하나. 요게 2조. 국제사법 2조. 그리고 이거 우리 민사소송법 관할 규정. 그 중에서도 토지 관할입니다. 이게 법정 관할이거든요. 토지 관할. 2조부터 시작해요. 2조 이하에 있어요. 2조 한번 펼쳐보실까요? 2조 거기부터 관할이 시작이에요. 2조. 피고. 그쵸, 피고. 그리고 8조 한번 가보세요. 8조. 그게 의무이행지. 중요하죠. 그리고 18조 가보세요. 불법행위지. 그리고 부동산 관련돼서 20조 가보세요. 20조. 그리고 구경만 한번 할까요? 24조 한번 가보세요. 그런 게 지적재산권이잖아요. 그런 건 이제 변리사분들이 담당하니까 변호사랑 함께.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핫해진 거죠. 그런 소송들과 관련돼서는 민사소송법에 단단하게 규율이 있구나. 자, 그러니까 이제 요거 한번 처리를 해봅시다. 자, 가번 보세요. 규정.
자, 합의 관할이나 변론 관할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국제사법 제2조가 우리나라와 자, 실질적 관련성 형광펜입니다. 실질적 관련성. 요 의미를 이제 이따가 볼 거예요. 실질적 관련성을 우리 법원 국제재판관할권 기준으로 하되 이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자, 국내법의 자, 토지관할 규정 형광펜. 그래서 보여드린 거예요. 2조부터. 그리고 뒤에 국제관할 배분의 이념권 소송의 적정 공평 신속의 이념 등을 고려해야 한다. 신의칙 1조 고려해서 결정해보자. 자, 그렇다면 이제 뒤에 실질적 관련은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단문으로 나오면 얘를 쓰셔야 되는 거거든요. 실질적 관련. 딱 읽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읽었을 때 뭐가 관련이 있어야 될까? 두 분 집단이에요. 보세요. 분쟁, 당사자. 그리고 얘네들을 해결해주는 법원. 딱 이 느낌이죠. 보세요. 국가적 이익도 고려하고 당사자의 이익도 고려한다. 그러면 당사자들이 싸우는 건 어떤 거 가지고 싸워요? 얘잖아요. 그쵸? 얘네들이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단어가 눈에 보여요? 당사자 형광펜, 분쟁 형광펜, 두 줄 밑에 개인적 이익 형광펜, 밑에 국가적 이익 형광펜. 결국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요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치? 법원이 해결해주지. 여기에 대해서 요게 객체, 요게 분쟁이죠. 여기가 당사자죠. 분쟁의 주체. 이걸 누가 해결해준다? 법원이 해결해준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굳이 이걸 힘들게 암기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공부를 이제 진행하다 보면 그렇지. 소송을 해결함에 있어서 야 누가 얘네들이지. 뭐 얘지. 누가 또 여기 누가 해결해 주는데? 그러니까 국가적이 개인적 이익을 모두 고려해 보자라고 했을 때 자 이제 판례 좀 같이 볼게요. 양걸로 4번입니다. 로마자 1번. 피고 회사인 중국 민항기 중국 거잖아요. 이제 형법도 2차를 공부했으니까 세계주의 막 이런 거 공부하셨단 말이죠. 회사가 운항하는 항공기가 김해공항 우리나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처리해야 돼? 중국에서 처리해야 돼? 그래서 중국인 승객 등이 사망하셨대요. 그럼 중국인 입장에서는 이미 민항기가 대한민국 공항에 떨어진 마당에 증거 수집이 더 용이할 거잖아요. 그쵸? 이 비행기 가지고 어떻게 증거 가지고 그대로 중국까지 다시 가. 우리 이상해. 뒤에 망인의 부모가 중국인의 유족이 들어왔죠. 뒤에 누구와 함께? 한국인 피해자와 함께 들어오는 게 조금 좋지 않을까요? 통역 고용하면 되니까 중국인 분들이 한국인 피해자와 함께 피고 회사를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충분히 실질 관련성이 있죠. 증거 수집 등이 용이할 겁니다. 왼쪽에 요런 거 하나 이제 써두시면 증거 수집 용이. 그러니까 분쟁 당사자 개인적이 얘네들 있잖아요. 두 개 모두 그쵸. 증거 수집 용이. 그러니까 법원 입장에서도 바로바로 증거 확보가 가능해요. 김해공항 달려가가지고 사진 찍고 이렇구나. 기기 오류가 있구나. 어쩌고 저쩌고 바로 용이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이익이 있는 거죠. 둘 다 이익이. 그래서 증거 수집 용이 요 정도 한번 써두시고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네요. 그래서 제가 아까 18조 보여드린 거죠. 18조. 대표적인 민법 손해배상. 그리고 로마자 2번 한번 쭉 읽어보실까요? 손해배상, 미지급, 임금. 손해배상, 미지급, 임금. 그리고 이런 것들이 왜 계속 문제되냐면요. 요즘 국제결혼이 많잖아요. 그쵸? 국제결혼이 많은데 국제결혼을 하셨는데 이혼하셔야 되잖아. 근데 외국인이 아직 귀화 요건을 충족을 못했어요. 그쵸? 헌법 시간 지금 헌법 혹시 들어가셨나요? 헌법 그거 MP 과목?
헌법? 아직 안 들어갔어요? 그래요? 그럼 넘어갑시다. 근데 들어는 봤잖아요. 그치. 귀야. 그쵸. 샘 해밍턴. 그러면 또 누구 계신가요? 강남. 이런 분들. 좀 몇 년 지나야 돼요. 몇 년 지나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데, 만약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한다 그러면, 그쵸? 외국도 가야 되고, 대한민국도 있단 말이죠. 대표적인 그런 것들도, 여기구나.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냥 이혼 사건 처리를 한다. 자, 그럼 이제 3번. 국제재판관을 건의 조사는 첫 번째 줄에 있죠. 소송요건 형광펜, 뒤에 직권조사 형광펜입니다. 계속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소송요건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는구나. 그리고 박스 3번 재판권 조사도 당연히 첫 번째를 보이시죠? 소송요건 형광펜 뒤에 직권조사상 형광펜 4번 자 이제 두 번째를 나오네요. 증거자료의 수집은 직권탐지주의 밑줄입니다. 고도의 공익적 견지잖아요. 외국 법원 가냐 우리나라 법원 가냐는 이건 재판권 주권의 문제란 말이죠. 고도의 공익적 견지이기 때문에 직권탐지주의란 말은 법원이 직접 증거 수집을 하겠다. 그러니까 딱 매칭이 되죠. 증거 수집 용이하단 말이야. 법원 입장에서도 우리가 직권탐지 들어갈 건데 자 다음에 뒤에 이러한 재판권의 흠결을 간과한 판결은 무효이며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상소가 가능하지만 끄고 여기는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밑에 견해 불가 판례는 없어요. 그러니까 의미 없습니다. 복습하실 때는 박스 3번 안 읽으셔도 돼요. 박스 3번 알려만 드립니다. 혹시 복습하실 때 일독을 하실 거면. 그래서 여기까지 딱 끊었을 때 넘겨보시면 국제재판관할 건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라고 한다 그러면 요 로마자 1번을 쭉 다 쓰셔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자 이제 12페이지 자 개념 잡습니다. 박스 1번 자 재판권의 의의입니다. 12페이지 첫 번째 줄 재판권은 법질서 실현을 위한 국가 권력을 말하며 이러한 재판권의 행사는 곧 사법기관을 통한 우리 법원이잖아요. 국가의 주권 행사다. 그리고 뒤에 이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민사 분쟁은 민사 재판권이다. 그러니까 재판권 개념 정도는 알아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재판권의 분담이 관할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 다시 돌아오시면 15페이지 제2절부터 이제 또 쟁점이 들어가네요. 그렇다면 지금 국내 재판으로 들어왔는데 국내 재판으로 들어왔는데 근데 헌법은 언제 일정이 잡혀있는지 모르겠네요. 국내 재판으로 들어왔는데 이제 우리는 얘를 본격적으로 보잖아요. 그럼 법원의 구성을 볼 건데 당연히 법관님들이 구성하잖아요. 법관님들이. 그럼 법관이라고 했을 때는 대법관 분들 계시고 대법관 아닌 법관 이걸 우리가 판사님이라고 하죠. 판사님. 그러면 여기서 1심, 2심이 있는 거고요. 이렇게 따다당 3심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심리 하고요. 너 돈 빌렸니? 갚아야지. 법률 판단을 들어가는 거죠. 청구권이 있다 없다. 돈 빌렸어? 그렇다면 대여금 있다라는 거네. 사람 찔렀어? 죽였다는 거네. 다시 사람 찔렀어? 죽였다는 거네. 이제 형법이랑 형사법 공부하니까 조금 이런 게 매칭이 되나요? 사람 찔렸어? 사실. 그걸 어떻게 공부했어요? 구성, 요건, 해당, 사실. 그쵸? 사람 찌른 건 위법하지. 근데 위법성 조각사유. 정당방위, 정당행위. 얘가 나의 목을 조르길래 오른쪽에 있는 칼을 가지고 찔렀어요. 이러는 거지. 그러면 살인죄. 사람을 찔렀다.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살인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얘는 법률심만 해요. 대법관님들이 14분밖에 안 됩니다. 이분들이 사실심의 언제 해요? 하루에 건수가 막 몇천 건, 몇만 건 올라올 건데 그냥 2심에 사실심까지 믿으시는 거지. 좋았어. 사실심리 제대로 됐겠지. 그렇다면 우리는 니들 법률 적용 제대로 했는지만 판단할게. 형법 시간에도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대법원은 법률심이다. 그러면 이 법관님들은 당연히 이제 재판을 하잖아요. 이분들에게 주어진 것 재판 권능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 재판 권능과 관해서 우리는 이쪽에 포커스를 좀 맞춥니다. 그죠? 판결. 판결. 재판이라고 하는 건 세 가지가 있거든요. 우린 예를 볼 거고요. 결정, 그리고 세 번째 명령. 요거 있는데 우리는 궁극적으로 여기까지 갈 거야. 이게 재판이니까.
원고가 소장을 제출했어요. 재판장이 소장을 심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걸 따져서 최종적으로 판결이란 걸 선고한단 말이에요. 판결 권능이죠. 당연히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사법거래? 어이구 그런 거 안 되지. 지금 저 헌법 이야기하는 거예요. 들어갔다 그랬으면 쑥쑥 갈 텐데. 네, 헌법 저희 커리에도 잡혀 있죠. 그쵸? 언제예요? 아직 일정 안 나왔어요? 네. 그거 통과해야지 우리 시험 볼 수 있잖아. 그쵸? 알겠다. 요건 이제 지우고. 그리고 자, 여기 보려고 합니다. 중립성이에요. 공정이죠. 이것도 역시 헌법 제27조에 있어요. 이름만 알아두시는 거, 공정재판 받을 권리. 이건 기본권이에요. 이건 기본권이야. 이건 기본권. 재판받을 권리라고 하는 건 기본권인데, 아니 나의 재판받을 권리가 그냥 아무거나 막 아무런 이유 없이 막 보장되나? 안 되지. 재판받을 권리라고 하는 기본권은 반드시 뭐랑 붙어 다니냐 하면 제도랑 붙어 다녀요. 그럼 나의 재판받을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제도가 필요한 거지. 얘네들이 그런 걸 만들어 두는 곳이에요. 그렇다면 그 제도와 관련돼서 딱 봤더니 제2절 이름하여 제도의 취지 나오잖아요. 첫 번째 줄 헌법 제27조 1항, 세 번째 줄 재판의 공정성 유지,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박스 2번, 자, 쟁점 3번으로 들어오죠. 두 가지를 볼 거예요. 제척 기피 회피가 있는데 얘가 예전에 기출 한번 됐습니다. 사례연습 민사법 1번 문제를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볼 거예요. 이 두 가지. 관할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법관님 한번 보자. 자, 그러면 이제 가보겠습니다. 박스 2번에 자, 법관의 제척 이유 보세요. 조문에 있습니다. 법관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제척이 배제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연 배제입니다. 당연 배제. 우리는 1호랑 5호 중심으로 볼 거예요. 1호, 5호. 형사소송법에서도 5호 중요하게 보셨을 것 같아요. 바로 전심관여라고 하죠. 5호 한번 읽어볼까요? 법관이 불복사건 이전 신급 전심 재판에 관여하였을 때 전심관여. 그리고 1호 보시면 법관 또는 그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편파적일 가능성이 너무 높죠. 사건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 관계에 있을 때랍니다. 보세요. 공동권리자, 공동의무자. 그러니까 이런 건 민법 이야기를 끼고 갈 수밖에 없어요. 왜 공동권리자가 되고 왜 공동의무자가 되는 거지? 공유인가? 총유인가? 합유인가? 이런 내용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넘겨보시면 자, 의 갑니다. 단문 나왔을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민사소송법상 제척사유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위험하죠. 자, 로마자 1번, 가번. 법관 제척이라 하면 법관이 구체적인 사건과 법률에서 정한 특수한 관계에 있는데, 자, 당연히 그 사건에 관한 직무집행에서 제치는 것. 당연히 형편을 빡 하십니다. 당연히요. 당연 배제라는 겁니다. 당연 배제. 당연 배제되는 거기 때문에 양갈로 나번에 얘는 이 5가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열거 규정의 형광 펜입니다. 그러니까 법관님들도 알아야 되잖아요. 아, 내가 지금 여기에 걸리면 나는 제척되는구나. 그쵸? 왜냐면 법관님의 재판 권능이란 말이야. 판결 권능인데 지금 그걸 제동을 걸었어요. 제척이란 결국 법관님의 판결 권능에 대한 제동을 걸었으니까 이게 많으면 안 돼요. 많으면 법관 입장에서도 너무 시무룩해져. 근데 딱 5개 정도가 되면 납득한다라는 거지. 한정입니다. 5가지로 한정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해당되지 않을 때 얘가 제척을 보충하는 거예요. 딱 봐도 5가지엔 해당되지 않아. 법관이 계속 앉아있어. 야, 너 왜 앉아있냐? 야, 나 5가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라고 해도 너 그래도 너무 불공정한 것 같은데 나가. 라고 할 수 있는 건 깊이. 로직 체계가 이렇게 형성됩니다. 자, 그래서 1호랑 5호를 볼 건데 자, 로마자 2번에
자, 1호 보시면 법률혼의 배우자 및 당사자 크게 문제가 되는데, 자, 양갈로 2번입니다. 별표 2개. 아, 종중이 올해 나와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종중 판례가 지금 계속 쌓이고 있는 상태에서 올해 나와버렸거든요. 자, 읽어봅니다. 공동권리자 및 공동의무자 가번 41조 1호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대해서 소송 목적이 된 권리관계에 대하여 공통되는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어 공통되는 법률상 이해관계랍니다.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는 지위에 있는 관계를 의미한다. 그래서 양갈로 나번입니다. 종중사안이죠.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나번 같은 경우는 설문에 등장할 거예요. 그러니까 암기 문장이 아니에요. 가항의 두 번째 줄 공통되는 법률상 이해관계가 암기 문장인 거죠. 양갈로 나번은 천천히 아 이런 거구나. 자, 양갈로 나번의 세 번째 줄 판사 중 1인이 종중원 형광펜 요런 게 설문에 등장하겠죠? 그럼 뒤에 종중과 공통되는 법률상 이해관계 형광펜. 그럼 이분은 당연 배제입니다. 자, 그리고 2번의 제5호 사유입니다. 요게 이미 기출이 한번 됐어요. 기출사례 민사소송법 아마 첫 번째 문제일 겁니다. 바로 전심관여 예단배제죠. 자, 취지 보시면 어느 법관에 대해서도 자기가 직접 작성했거나 작성에 관여한 재판을 재심사시켜서는 공정재판을 받을 수 없기에 이를 제척 이유로 했다. 바로 어떤 거? 하나가 더 추가되죠. 예단배제의 원칙 형광펜입니다. 좀 더 미시적으로 취지 하나를 더 추가해서 재판의 공정성을 어떤 걸로 예단배제입니다. 예단배제죠. 그러니까 예상하는 건 괜찮은데 예단을 하시면 안 되지. 단정적으로 생각하고 들어가면 안 된다. 예상과 예단은 다른 의미입니다. 그래서 한편 새로운 법관으로 하여금 재심사시키는 자 신급제도의 취지 형광펜 그쵸. 세술은 세부대에 담아야지. 그래서 제가 지금 신급 1심, 2심, 3심 언급을 해드린 거잖아요. 근데 1심 갔는데도 A판사, 2심 갔는데도 A판사 안 해. 자, 양골 2번. 자, 요건 갑니다. 자, 불복사건 재판에 관여했다. 요 관여 의미가 좀 어렵거든요. 밑에 보시면 최종 변론 판결 합의나 판결 작성 등에 깊이 있게 관여했다 말해요. 뒤에 따라서 로마자 2번 최종 변론 전에 변론 준비, 변론 증거조사 길정 같은 소송 지휘 혹은 판결 선고에만 관여한 것은 전심 관여라고 할 수 없다. 이건 어떻게 암기하냐면 나중 되면 자연스럽게 암기가 돼요. 예를 들면 보세요. 갑이 을에게 민법 213조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해요. 그러면 을은 민법 213조 단서 항변을 할 거잖아요. 그쵸? 얘가 갑거, 얘가 을거. 정확하죠? 열심히 얘네들이 얘기할 거야. 갑은 공격을 할 거고 얘는 신나게 막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누구 하나는 이기거나 누구 하나는 지겠지. 그래서 보세요. 법원이 심리하고 판결을 선고할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관여한 법관이 전심관여 법관인 거지. 그쵸? 승부에 가담한 법관이겠죠. 가담이라는 표현 좀 그러네요. 승부에 관여한, 가담은 좀 나쁜 말 같습니다. 승부에 관여한 법관님이겠죠. 그러니까 딱 표현 보세요. 최종 변론 판결 합의나 판결 작성 등에 깊이 있게 관여. 그냥도 아니고 딥하게 관여하셔야 된답니다. 딥하게. 그러니까 요거 걷는 거죠, 결국은. 이거에 관여해야지. 청구의 인용 여부, 그러니까 가장 이건 소송물입니다. 이게 소송물. 이게 청구죠. 민법 이야기. 그리고 이게 항변이잖아요. 아, 요런 거에 관여하는구나. 그리고 주장했다. 이게 변론. 변론. 아, 이런 느낌이구나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외적인 것. 제 강의 내용에 관여하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강의실을 잡아주는 건 어때요? 이건 괜찮잖아. 강의실 잡아주는 건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읽다 보면 아 어떤 느낌인지 와요. 공부를 진하게 진행하면. 그럼 이제 반갈로 2번. 지금 신급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불복사건의 이전 신급은 신급제도로 간다고 할 때 가항에 이전 신급 재판은 누구다? 하급심 재판이죠. 형광펜.
하급심 재판. 자, 재판이란 단어를 썼단 말이죠. 하급심 판결 포함하는 재판. 그래서 뒤에 직접 불복 대상이 되는 종국 판결뿐만 아니라 이와 더불어 상급심 판단을 받을 중간적 재판 역시 포함됩니다. 이 하급심에 관여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따라서 양로 4번 로마자반 환송 이송되기 전에 원심 판결입니다. 환송법원과 이송법원과 원심 판결은 다른 거예요. 하급심이 아닙니다. 그리고 재심 소송도 당연히 어떻다? 하급심이 아닙니다. 신소라고 위에 써두실까요? 재심은 위에다가 얘는 그냥 신소입니다. 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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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로마자 3번 본안소송 재판장에 대한 자 기피 신청 사건 재판 형광펜이죠. 이거는 기피만 다루잖아요. 소송물 다툼이 아니라 기피 여부만 다툰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전 신급이 아니지. 이전 신급이 아니지. 또한 로마자 4번 소송상 화해에 관여한 법관이 그 화해 내용에 따른 목적물의 인도 소송에 관여한 것 역시 전심 관여가 아닙니다. 소송상 화해에서는 화해와 관련된 내용만 다루기 때문에 인도 청구 소송에 관여를 안 해요. 자, 이제 절차는 42조 조문에 있고요. 자, 효과 바로 가봅니다. 직무집행에서 당연히 배제됩니다. 첫 번째 줄 뒤에 법률에 의한 배제죠. 일체 소송행위에 관여할 수 없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박스 3번에 자 기피로 들어올 거거든요. 기피. 요거는 의의만 보고 잠깐 쉬겠습니다. 기피. 얘네들 떨어져 있긴 한데요. 떨어져 있긴 한데 제척과 기피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이런 느낌으로 가고 혹시라도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제척 기피 사유에 해당한지를 서술하시오 이러면 1호부터 5호까지 검토해봐서 아니다. 제척 사유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얘를 검토를 해보셔야 됩니다. 자, 밑에 좀 보시면 43조 있죠. 1항 당사자는 법관에게 공정재판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 이렇게 추상적으로 딱 규정을 해놨잖아요. 디테일하게 1호부터 5호까지 둔 게 아니라 공정 재판 기대하기 어렵다. 이 의미가 뭐냐? 이제 의의 보고 잠깐 쉬겠습니다. 자, 기피는 41조에서 정해진 제척 이유 이외의 재판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 신청을 기다려 재판에 의하여 비로소 법관이 직무집행에서 배제되는 것을 말하기에 제척과 달리 형성적입니다. 반드시 신청이 들어와서 재판이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제척은 당연 배제야. 근데 얘는 형성배제라는 거죠. 뒤에 제척제도를 자 보충한다. 그러므로 밑에 보시면 신청에 의한 배제죠. 법률에 의한 당연배제와 신청에 의한 형성배제. 확실히 개념 요소가 다릅니다.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로마자 2번 이유 부분부터 다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